저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이야기 되기도 하는데요. 법안에 대한 일종의 반대론에 대한 재반론 그런 정도로 제 글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논의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한편에서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면 평등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평등은 실현되어야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차별은 그 실현되어야 되는 상태를 가로막는 소극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개념이죠. 더 나아가서 평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기 그 실현이라고 한다면 차별이라는 것은 모든 그 차별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유의미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령에 의한 차별, 연령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적어도 그 사회 영역으로부터는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별에 의한 차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족생활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인 경우에는 가족생활이라는 그 영역에서 어떤 특정한 성을 제대로 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하르베누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의 난민, 국적을 갖지 못한 자, 자격을 갖지 못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지난 미국에서 남북전쟁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드레스코 사건. 그 사건 판결문에 너무나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피부색이 까만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은 인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은 헌법에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쉬운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남자가 보는 앞에서 남부의 백인 귀족 여성들은 강아지 앞에서는 목욕을 못하던 사람들이 그 흑인 백인이 남자고 지켜보는 앞에서는 목욕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을 판결로 인정했던 게 드레스코 사건이고요. 또 다른 양상의 차별이 조금 전에 자장께서 말씀하셨던 플래시 사건입니다. 아무런 사회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적인 표시나 행동, 태도, 발언도 하지 아니한 자기 정조 부모 8명 중에 한 사람이 흑인이었을 따름인 그 사람이 1등 칸, 백인 칸을 타고 기차 여행을 하다가 여객 정무가 오니까 우리 정조 부모 중에 한 사람은 흑인이었대요. 그 한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흑인이니까 흑인 칸을 옮겨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철도회사의 어떤 행위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게 같이 여행했던 일종의 여행 공동체죠. 그 백인 칸이라는 것은 아무런 사회 질서의 교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조상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흑인 칸으로 내몰려야 했던 그래서 적어도 그 백인 칸의 유의미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족사 박탈당했던 일종의 난민이었던 바로 그 사건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막고자 하는 잘못된 그런 사회 현상들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경제적인 차별이고요. 빌라충, 휴거충 그러는데요. L사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LH 사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복합차별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이제 성별에 의한 차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혐오의 문제와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요즘에 와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강조됐던 거죠. 그런 종파적인 편견에 의한 차별. 여기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이지만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무수한 차별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다수자 권력이 소수자 집단에 가하는 일종의 사적인 린치죠.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너는 자격이 안 돼. 저리 가. 너는 나랑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차별금지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게 차별금지의 문제는 틀림없이 헌법의 문제고 법의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들이 법적인 형태로 도그마틱의 내 실질을 가지고 제시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찾아가지고 몇 가지 찾아가지고 한번 반박하고자 하는 게 저의 글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어떤 논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술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차별금지법 찬반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 팩트체킹이 비슷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진실 게임이 되어버리고 그 와중에서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또는 차별 없는 대등한 사회, 통합된 사회, 브라운 사건의 기본적 핵심은 그거죠. 흑백 분리 학교는 흑인 학생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일등함을 부여하고 따라서 미국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국가적인 해악인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농담처럼 희화화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주디스 버틀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는 그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혐오 표현의 그 수행성을 반대하는 게 주디스 버틀러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혐오 표현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그것을 차별금지법 반대 논의로 갖다 붙이고, 미국 차별금지법은 옛날 이야기였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버틀러도 그러는데 감히 네가 이걸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올도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또 있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허풍 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법학의 외피를 가지고 주장되는 차별금지법 반대론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점은 17페이지 이하에 이제 좀 그리는데요. 차별이냐 평등이냐, 보통 이제 차별의 논의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취급이 상위 규범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못할 때 그걸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평등도 마찬가지고 차별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의 집단을 그냥 그 자체로 비교해가지고 평등 차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집단을 구분해서 그것을 상위 규범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다르다고 봐야 될 것이냐 같다고 봐야 될 것이냐, 이 논의를 하는 게 차별이냐 평등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은재 교수 같은 사람은 차별금지법 안에 구별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원래 집단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다르면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무슨 구별을 차별로 보느냐, 그래서 법적인 금지 대상으로 보느냐,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집단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우리는 구분한다고 그럽니다. 구분하되 이 두 개를 너희들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플래시 같은 경우입니다. NAACP가 만든 기획사건인데요. 거기 간부들하고 같이 여행을 합니다. 다 피부색은 하얗고 같은 칸에 앉아서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조상력을 이야기한다는 순간, 그 순간 여기 주문 그러죠. 너는 조상력을 구분할 때 저 집단과 다른 집단이야 라고 못 박습니다. 그 이야기 이면에는 너는 저 집단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프레트죠. 이제 조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하고 분리하면서 다른 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전혀 그 분리와 상관없는 그런 속성을 부여하는 것, 이걸 이제 구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좀 그 용어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정비되어서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는 너무 그러니까 그 불편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18페이지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세기인데요.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있었던 논쟁이죠. 그 남아메리카
그 라틴 아메리카죠. 거기에 있는 인디오들이 사람이냐 아니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하는 것 같은 콜럼버스가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뼈다귀 몇 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식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냐 말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가지고 논쟁을 벌여가 결국은 나중에 전부 노예로 다 삼아버렸는데요. 이런 경우도 역시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어 놓고 거기에 저기 상위 규범을 적용해 놓은 거죠. 성경이라는 상위 규범을 적용했던 게 문제가 됐긴 한다면 어쨌든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차별 또는 구별, 구분 이런 문제들을 좀 구분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평등하고 관련해서는요. 서은재 교수가 명예 교수입니다만 이제는 그 각주 4번 19편 각주 4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헌법상 평등은 자유를 보좌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평등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요거는 이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1919년 상위 임시정부에서 임시헌장을 만들 때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는 어정원이 그 국정을 담당함 3조가 뭐냐면은 남녀 빈부 기천 일체 평등하며 일체의 차별을 폐함 평등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에 곳곳이 나타나는 게 균형 균등의 관점들입니다. 조수왕 선생님의 상견주의가 19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년 동안 우리 헌법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등이라는 것은 형식 개념입니다. 그릇이죠. 그 그릇에 무엇에 담기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됩니다. 인신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고요. 표현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인신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거는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독재국가하고 전체주의 국가 아닙니까? 바로 그러다 보니까 평등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꿔가지고 평등은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 기본질서 그걸 주장하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어느 사상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비틀어서 억지로 만들어 놓는 거죠. 20페이지부터는 이제 그 플래시 사건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보통 우리가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위 구금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못한 그런 다른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이죠. 통상 미국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unreasonable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arbitrary하거나 capricious하거나 이 세 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합리적 차별이 아닌 불법한 법으로 금지되어야 되는 그런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플래시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사회 질서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요소들을 가져와가지고 너는 그러기에 파르페뉴다. 난민으로 쫓겨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많았죠. 민네르바 사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제 경제 대통령을 했던 그분이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썼던 모든 것의 신뢰성이 부정당하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차별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반대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차별이라는 말은 너무도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그것이 함부로 규정될 경우, 함부로 금지될 경우는 사회생활에 큰 혼란이 온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차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법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수한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을 하는 기준들은 하나같이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우리 법제를 대륙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법계의 특징이 뭡니까? 도그마틱을 만들고 그 도그마틱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판단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도그마틱 대륙법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차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법체계 속에서 법 해석의 틀 속에서 일반 법학이자 개념 법학이자 보통 법학의 그런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법학을 연구하고 강의했던 바로 그걸로서 자의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사실 뭡니까? 합리적 차별이냐 아니냐, 정당한 차별이냐 아니냐, 너무나 많은 선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요즘 진영으로 나눠서 싸운다고 정신이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떠한 정상성과 비정상성, 그러니까 적법성과 그러니까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혹자는 그러거든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 가는 거 이것도 못 막는 거 아니냐. 뉴욕에서는 못 막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지난 강남역 사건 이후로 뭔가 안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화장실에서의 안전이라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납득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서울시 인권위원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내년부터 서울시에 젠더 중립적 화장실 설치를 건의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또 하나 23페이지입니다만은 차별금지 사유가 20개가 이상이다.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대한민국 형법 규정 다 기억하면서 범죄 안 지지하는 사람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변호사님들은 다 기억하시겠다. 이제 거기에 적혀있는 20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들 그게 누군가가 탁상머리에 앉아서 혼자 쥐어 짜낸 겁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억압과 배제와 소외의 고통을 겪었던 그 하나하나의 사유들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역사적인 경험이 없는 사유가 있는지 고통이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아픔이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전부 기납적으로 수련된 종합적인 결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다. 외국에 비해서 많다. 외국에도 외국의 나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외국의 차별금지법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많다. 그래서 빼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논거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많기 때문에 빼자. 아니죠.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차별의 역사는 길었다는 깊고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24페이지부터는 약간 분층을 했습니다만은 차별금지가 뭐냐. 이제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26페이지부터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20개 이상이 되는 차별금지 유형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고통들을 헌법의 틀 또는 인권법의 틀에 호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선언적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차별금지 영역 4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권의 보호 의무, 존중 의무를 넘어서 프로텍트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민사회 영역, 사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그것을 공공의 부분으로 편입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공공화되는 옛날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여성운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바로 그 정치화들 사적인 부분의 정치화가 입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영역, 모습이 바로 이 4대 차별금지 영역이다. 그리고 이 영역에 국가는 헌법의 이름으로 상위법이죠. 또는 헌법에 의해서 수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이름으로 국가는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부터는 개별적인 논거들에 대한 반론을 했는데요. 제일 큰 것이 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도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굳이 만들어가 이 분란이냐.
30페이지와 31페이지 그 두 개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서창호 뭡니까 저기 대구 인권위원장이죠. 이분이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에 관해서 몇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로기준부터 일종의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들이 규율하지 못하는 그 구멍에 해당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부분을 메꾸어 나갑니다. 또 31페이지에 보시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그 차별 시정했던 그 사유별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차별 사유가 장애입니다. 이거는 정착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어느 정도 규율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용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거죠. 나이에 의한 차별 또 많습니다. 역시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어느 정도 규율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규율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아프게 만드는 차별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또는 출신 국가의 그 뭐 병력, 용모, 신체 조건, 전과, 학벌, 학력, 뭐 출신 지역, 가족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재의 차별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신문, 인터넷 방송, 방송 콘텐츠 제작자, 공급자 뭐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뭐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차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뭐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니냐. 엄밀히 보시면은 이 규정은 내용 제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 편향적인 제한이 아니라 내용 중립적 제한입니다. 일종의 구조 규제라고 그러죠. 광고 규제, 내용 구조 규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93년에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인정했던 부분들이죠. 즉 말해서 어떤 표현이 유통되는 구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규율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는 그 틀입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는 뭘 규제하냐면 컨텐츠 규제가 아니죠. 그런 방송이나 이런 제작 공급자는 제작 이용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작과 이용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라. 바로 이제 저 화면하고 똑같은 거죠. 수화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라는 이야기죠. 그 좀 운동하지 않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종교 교육 못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못하죠. 우리 헌법은 세속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의 학교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공교육 작용의 인상수단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도 특정한 종교 교육을 강제하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이나 종교가 없는 학생에게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종교 교리를 다른 어떤 일반 상식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입하고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은 그거는 정규의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신학교육은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주장을 서은재 교수가 하거든요. 특정한 교리를 교육 못하느냐 그러면 신학교에서, 정규 학교가 아닌 신학교에서는 하면 됩니다. 근데 정규의 학교인 학위가 부여되는 그런 신학교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체계에 혼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의 최고 국가기관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유관 역사와 전통을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거 우리들이거든요. 다른 구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죠. 대한국민 모두가 다 그렇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이거는 헌법의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그걸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으면 조금 높아도 대통령보다 높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구조를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에는 건국권밖에 없고, 그리고 평등법 안에서 그 정의당 아니라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그건 결국 뭐 건국권도 마찬가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행정심판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죠. 사법심사의 대상입니다. 절대 절명의 것이 아니죠. 그렇게 좀 문과에서 또 하나 문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와 가치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간이 아니냐. 이제 갑자기 좌파 이론을 가져온다. 이제 홀 같은 사람들의 문화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좌파 이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법제에서 문화라는 것은 헌법에서 문화국가를 때는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34페이지에 좀 적어놨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문화예술 또는 체육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법이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은 해석론으로서 얼마든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엄순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갸카르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 정체성이나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어떤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선언적인 규율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우리나라 군형법상의 개강금지조항을 개정해라고 강제하는 내정 간섭이 아니냐. 무슨 국제법이 그런 식으로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는 국제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국제법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선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좀 무리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 사실 어사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누군가가 호명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별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저는 산파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파가 제 유전자 검사에서 XY 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남자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1이야 라고 안 그렸습니다. 그냥 보니까 머스매니까 너는 머스다 아들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그가 호명했고 저희 부모가 호명했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남자라고 호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마치 자연적으로 부여된 성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섹스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자연적인 성과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 마치 뭔가 정상적인 것, 자연적인 게 있고 그것에 벗어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을 구성해 놓고 그래 놓고 논리를 펼다. 철저하게 순환동법이죠. 그런 것도 좀 정리할 필요는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순필 교수가 하는 이야기로 동성애자와 동성애는 다른 것이다. 동성애자는 사람이고 동성애는 행위고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헌법 37조 이항에서 제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란에 보면은 이슬람 국가에 보면은 종교 샤리아가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찰 외에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이 종교 경찰 한번 옛날 어떤 외신지의 만평을 보니까 이 종교 경찰이 부부가 자고 있는 그 침실에 이불을 들썩이고 그 안에 머리를 넣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행위는 가장 내밀한 친교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법제도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법제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그러니까 사적이고 친교하고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37조 2항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논리를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요. 그런 아주 내밀한 부분에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그거는 나쁜 짓이야 소돔이야 그러니까 하지마 하고 끼어드는 것을 국가가 실드를 치는 거죠. 그러지 마. 이거는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네가 끼어들지 마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논리가 전혀 다른 것을 엉뚱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부분 술자리에서는 허리 이하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국가가 규제해야 되는 것처럼 1927년에
미국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42년에 다시 그것을 위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뭡니까 57년이니까 그때 피임 도구 사용하는 거 그거 규제하는 거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내밀한 영역이죠. 프라이버시 영역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동안에 무수한 여성운동으로부터 그 사회운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되었던 부분을 다시 60년,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되돌아서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대전 전의 미국 사회, 그것도 텍사스 같은 저는 고리타분한 영역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건 한번 우리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은 뭐 1+1+1, 2+2 저는 이 논문 보고 이 글자 나오길래 편의점인 줄 알았어요. 보통 보면 2+1 팔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일부 다처 뭡니까 1초 다부, 난혼, 자폰 이런 걸로 연결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도 차별금지법은 지금 이걸 규제하는 법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교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 프라이버시의 영역과 혼인제도, 가족제도는 다릅니다. 국가법으로서 보호하고 그 우대하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의 영역, 이게 혼인과 가족제도거든요. 그것과 동성애라는 것은 다른 영역이죠. 어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법적인 효과를 부여할 것이냐, 이게 혼인 가족제도인데, 근데 마치 동성애라는 것의 그런 식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처럼 논리 비약을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법제상에 있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제도를 엉클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진지한 고민이 돼야 될 것이고,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남녀 간의 1대1의 결합이라는 그 개념은 깨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 어쨌든 1대1의 두 사람 사이의 영속적인 친교관계, 친밀한 관계, 이 개념을 가지고 국가가 보호하는 것과 그냥 그런 다른 어떤 관계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또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다른 영역인 것이죠. 논리 비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이들 논문 주장들의 밑바닥에는 항상 종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슬람 같은 그런 샤리아가 지배하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성경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으로서 뭔가를 규율하려고 한다면은 저같이 저는 교회 안 가고 절에 간다고 하면서 돈 아까 와서 맨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꿔가 하거든요. 뭔가 불전 맞추고 1,000원짜리 내려고. 그런 저한테도 왜 성경의 말씀이 제가 준수해야 되는 사회 규범이어야 되는지, 또는 가장 보편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범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종교 규범 그 자체로서 저를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규율할 수는 없죠. 그거는 부분 사회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규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를 그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성경 말씀을 따르라 한다면은, 저는 사실 태어나서 아브라함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몇 절을 다 끝냈거든요. 저를 납득시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규범이 어떻게 법규범의 그런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학생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